다음은 12장입니다. 아버지 황제를 밀어내고 허수아비 새 황제를 만들어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에도 이강년이 의병들을 인솔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쳐 죽일 놈들, 매국노 집에 불을 지르러 왔소이다. 잠시 회영을 만난 이강년이 장졸들과 귀해를 노리다 새벽을 틈타 이완용의 집에 불을 던졌다. 불이 붙은 집이 활활 불타오르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일본 경찰들이 몰려와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을 잡아다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태를 주시하던 이토가 대한제국 군대를 의식했다. 이러다간 조선 군대가 몰려올지도 모르니 이 기회에 조선 군대를 없애버려야 하오. 이토는 이완용과 함께 어차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릴 작전을 미리 짜놓은 터였다. 이토와 이완용은 연대장과 대대장들에게 통감관저인 대관정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렸다. 참령 박성환, 육군참모총장 박성환은 병을 핑계로 대관정에 나가지 않고 대대장실에 침통하게 앉아 있었다. 그 시간에 총독부는 새로 만든 정미 7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는 순종의 조칙을 낭독했다. 낭독을 끝낸 다음 이토는 군부 대신 이병무에게 군대 해산식을 거행하겠으니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전 부대에 무기를 휴대하지 말고 모이게 할 것을 지시했다. 이병무는 군인들에게 총기를 한 곳에 모으고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식을 들은 박성환이 밤에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회영을 찾았다. 우당 동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소. 무슨 말씀인지요? 군부 대신 이병무 대감이 군인들을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소. 총기를 놓고 오라는 것이오. 그럼 군대 해산을? 이럴 때 이 사람이 무얼 어찌 해야만 하겠소. 도무지 방법을 몰라 우당 동지를 찾아왔소이다. 박성환은 회영이 5년 연하임에도 평소 회영을 의지했으므로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침탈하는 마지막 관문인 정미 7조약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버지 황제를 퇴위시킨 일본은 조선이 고등관리를 임용할 때 반드시 통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통감부에서 추천한 일본인을 조선 고등관리로 임명해야 하고 중요 행정과 시설 개선 전반을 통감부가 감독 관리하는 정미 7조약의 규약 아래 군대 해산과 사법권, 경찰권을 일본에 위임한다는 비밀 협정문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참령께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일본군을 앞세워 강제로 집행하겠지요. 그러나 내 입으로 어찌 그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오. 이 사람은 이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참령께서 무슨 힘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장래를 도모해야 하니 심기를 굳건히 붙드셔야 합니다. 장래를 도모할 힘이 없습니다. 내겐 숨쉴 힘도 남아있지를 않으니 어찌하오. 우당 동지. 조선 천하 참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세차게 흐른 물길을 막아낼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을 대적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을 대적할 군대라도 기르잔 말이요. 무슨 수로? 박성환의 말대로 참령 박성환이 명령을 내리거나 말거나 일이 집행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영문을 모르는 군인들이 총기를 병기 창고에 넣고 명령대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군인 전원에게 대한제국의 새 황제의 이름으로 된 서찰이 주어졌다. 서찰을 들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일본인 교관이 외쳤다. 자, 이제부터 조선 군대는 없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잘 살기 바란다. 서찰에는 10원씩이 들어있었다. 1년치 보수였다. 군인들이 서찰을 개봉하고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중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속지 맙시다. 자, 우리를 따르시오. 라고 외치며 반납한 무기고를 향해 돌진했다. 무기고를 지키고 있는 일본군 수십 명을 죽이고 무기를 탈취했다. 회영을 만나고 돌아온 박성환은 대대장실에서 새벽을 맞았다. 그리고 이른 새벽 군대를 해산시키라는 황제의 명령서를 받았다. 박성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는 황제의 뜻이 아니라 적신이 황명을 위조함이니 내 죽을지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며 차고 있던 총으로 머리를 쏴 자결하고 말았다. 총소리의 메아리는 제1연대, 제1대대, 제2연대를 울렸다. 군이 일제히 분기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사태를 미리 짐작한 일본군 전투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조선군은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초계처럼 죽어갔다. 조선군은 기관총을 발사하는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조선군은 수백 명이 사상되고 일본군은 100여 명 사상자가 나왔다. 조선 군인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의병과 합세하여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에 저항했다. 이완용은 생각 끝에 이토에게 조선인 헌병 보조원을 모집해 토벌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헌병 보조원으로 조선인을 모집하자니 지금 해산당한 조선 군인들이 지방에 흩어져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일본군으로 진압하게 하면 반감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 당연한 일 아닌가. 그래서 조선인들로 헌병 보조원을 모집하여 토벌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너희들 손으로 너희 동족을 쳐라 이건가? 그렇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는 것과 같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가운데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같군. 동족을 생각하는 총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소. 총리 생각대로 하시오. 이완용은 일본인 헌병 1명당 조선인 헌병 보조원 3명씩을 붙이도록 명령했다. 그들 말대로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붙인 것이었다. 박성환 대장이 자결하자 지식인들은 절망하고 말았다. 회영이 양기탁을 데리고 서경을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갔다. 형님, 부제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부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독립운동 기지로 삼을 모양입니다. 부자의 한 몸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큰일이구나. 자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형님. 이번에 부제에게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런데 어쩐지 서경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달랐다. 어둡고 근심에 쌓여 있었다. 회영이 걱정이 되어 물었다. 형님 무슨 병고라도 있는지요?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구나. 이번에는 홍엽정을 빼앗아갔지 뭐냐. 홍엽정을 빼앗기다니요. 통감부와 통감관저, 일본 헌병대 등 일제의 권력과 무력이 남산 주변을 둘러치자 홍엽정은 일제의 아성에 갇히고 말았다. 일본 헌병대와 통감부가 포위하듯이 홍엽정을 에워싸고 있었다. 서경은 홍엽정이 큰 걱정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홍엽정을 드러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날이 갈수록 일본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그럴수록 홍엽정의 숨통을 죄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 홍엽정을 언제까지 그 자리에 둘 것이냐고 물었다. 뒤에 알고 보니 이완용이 보낸 사람이었다.
홍엽정을 강제로 팔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강제가 아니더라도 서경은 조상의 혼이 일제에게 압사당한 것만 같아 당장 팔아버리고 싶었지만 조상의 흔적을 함부로 팔 수는 없었다. 양부는 홍엽정뿐만 아니라 한강변, 천일정 등 조상의 흔적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었다. 그런데 홍엽정이 서경 몰래 조선에서 약종상을 하는 일본인 와다스네이치라는 자에게 팔려 있었다. 소문은 이완용이 13만 양에 사들여 다시 5배를 붙여 일본인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었다. 서경은 판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재산을 도둑맞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한강변 천일정도 마찬가지였다. 지도새도 모르게 친일파 민영희의 소유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다. 민영희 역시 앞의 어떤 사람에게 거금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저동에 있는 가옥도 빼앗기긴 마찬가지였다. 저동 가옥은 일본 공병대 영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통감부가 강제로 매입한 후 돈 6만 양을 보내준 것이었다. 시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누구의 짓인지는 뻔합니다만 법으로 해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아무튼 조상님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으니 가문에 큰 죄를 지었구나. 형님 탓이 아니니 그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연한 내 것을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서경은 천일정과 홍엽정을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해봤지만 역시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미 잘 꾸며진 음모를 일제를 배척하는 배일자가 이길 수는 없었다. 회영은 서경이 내준 자금을 몸속에 감추고 이상설을 찾아 길을 떠났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헤이그 밀사 실패와 왕의 강제 퇴위를 통탄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한 공고사를 평화회의와 각국위원에게 보내기도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로 두루 다니며 일제 침략을 폭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이 두고 볼 리가 없었다. 일본은 벌석 재판을 통해 이상설에게 헤이그 밀사에 대한 죄를 물어 사형을 선고하고 이미 사망한 이중과 이위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조국이 해방되지 않는 한 조국의 발을 디딜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상설은 신변의 위험이 따르자 용정에 설립한 학교 서전서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하여 그곳을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로 삼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장원경 이용익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용익은 일경에게 총을 맞은 상처가 악화되어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이상설이 찾아와 손을 부여잡았다. 참찬대감, 내 손자에게 이 돈을 찾게 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 할 것이오. 33만 원이요. 이용익은 이상설에게 제1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손자 이종호로 하여 돈을 찾게 할 것이라고 했다. 수십 구의 금광을 소유한 이용익이니만큼 놀랄 일은 아니었다. 이상설은 고개를 흔들었다. 제1은행이라면 일본인 민간 기업으로 일본의 영향권 아래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은 이용익의 손자 이종호에게 넘겨졌지만 이상설의 짐작대로 일본이 이미 돈을 교묘히 처리해버린 뒤였다. 참찬 돈이란 참으로 남과 일몽인 듯하오. 조선의 돈이 다 내 것인 듯 했는데 하긴 나는 처음부터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나 보따리 장수를 했으니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용익은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재산을 모두 일본에 빼앗겨버린 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초라하고 쓸쓸하게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이용익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곱씹으며 이상설이 허무한 심정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회영이 불쑥 들어섰다. 대체 이게 누구란 말이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와락 끌어안았다. 회영은 이상설이 안타깝고 이상설은 조국과 회영에게 미안했다. 거사를 실패하고 목숨을 버릴까 했지만 우당형을 생각했습니다.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것만 같은데 조국엔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 머리끝까지 미쳐가던 중이었소. 게다가 헤이그 일을 빌미로 황제께서 퇴위를 당하셨으니 헤이그 일을 실패한 것이 어디 부제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황제를 퇴위시킨 것은 저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성환 참령이 자결을 했고 의병들이 처처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해산당하고 박성환 참령께서 자결을 하다니요. 아, 이럴 수가. 이젠 정령 끝입니다. 이상설이 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분을 토했다. 부재 의병들이 일어나 삼천리 강산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석 형님과 양기탕 동지와 은밀히 의논하고 부재를 만나러 온 것이오. 회영의 말에 이상설이 정신을 수습하며 결의에 찬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에 복처를 부설하여 무기를 제조해 만주와 몽골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차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본을 제지할 방법을 모색하는 중인가 하면 중국이 일본을 향해 서력을 다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소이다. 미국이 일본을 제지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로서는 천운이겠지요. 우당형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군사기지를 세워야 합니다. 해외에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러내야 해요. 그런데 군사기지를 세우자면 자금이 만만치 않으니 어찌합니까? 이상설이 자금을 크게 걱정하고 회영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애국지사들 가운데 무관학교를 세울 만한 재력을 가진 동지가 없었다. 또 그만한 자금을 모금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회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심호흡을 퍼낸 다음 입을 열었다. 내가 맡으리다. 우당형이 그 큰일을 어떻게 맡겠다는 것이오. 영석 형님과 상의해야지요. 영석 어른께서 지금까지 이모저모로 자금을 댄 것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형님께서는 자금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신 분이요. 이번에도 부재에게 자금을 보내셨소이다. 회영은 이상설에게 서경이 준 자금을 내놓았다. 이럴 수가. 고립무원인 나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힘이요. 어르신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아무튼 무관학교 자금 문제는 형님과 의논할 테니 부재는 계획이나 잘 세워두세요. 이상설이 비로소 마음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신민회가 조직을 갖추어 비밀 항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은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양기탁 동지와 함께 구체적인 비밀 결사를 조직하십시오. 이 사람은 광복 전에는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니 이곳에서 운동 방법을 찾을 수밖에요. 이상설을 만나고 돌아온 회영은 서경에게 이상설의 형편과 군사기지에 대해 논한 일을 설명했다.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르자고 했단 말이냐? 이젠 국내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나라 밖으로 나가 긴 안목을 갖고 투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지다니 어떻게 말이냐? 세계에 지금 그런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일본을 경계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때를 대비하자는 것이지요. 어차피 국내에서는 숨 쉴 수가 없으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먼저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학교 문제를 의논하자꾸나. 서경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금을 대라는 말로 통했다. 서경의 머릿속에는 벌써 학교 규모가 그려지고 애국심에 불타는 용감한 독립군이 그려졌다. 회영은 먼저 총책 양기탑과 함께 신민의 결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가 귀국해 있었고 이상설과 용종으로 갔던 이동영도 돌아와 있었다. 상동교회 지하실에 회영과 총책 양기탁, 재무 전덕기를 중심으로 이동영, 안창호, 이동휘, 이승훈 등이 모였다. 1907년 11월 29일 이미 신민회란 이름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조직체계에 대해 의논이 오고 갔다. 우리는 비밀 결사이니만큼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장 제도는 이룩지 못합니다. 횡으로 연결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책 양기탁이 안을 제시했다. 옳은 말씀이요. 단일 지도체제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책도 없애야 합니다. 도별로 나누어 총감을 두기로 합시다. 찬성이요. 그럼 각 지역 총감을 결정합시다. 경기 총감은 양기탁 동지께서 맡아주시고 서울 총감은 전덕기 목사님께서 맡아주시오. 이동영이 좌중을 둘러보며 먼저 입을 뗐다. 평북 총감의 이승훈, 평남 총감의 안창호, 황해 총감의 김구, 함경도와 만주를 포함한 이북은 이동희가 맡았다. 이동영은 서기를 맡고 재무는 이미 정해진 대로 전덕기가 맡았다. 회영은 해외 군사기지 설립에 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 다른 일은 맡을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을 모으는 일이었고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회원을 가입시킬 때 입회 회원에 대한 심사는 미국에서 한인회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안창호가 맡기로 했다. 회원은 반드시 잘 아는 주변인을 입회시키되 첫째도 둘째도 신원이 명확해야 하고 회원 간에도 2명 이상은 서로 모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재 동지가 작성한 규약에는 우리 신민회의 보안이 개인의 목숨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국 항복이 되는 날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규약을 가슴속 깊숙이 품고 잠을 자면서도 내어야 합니다. 회원이 만일 본회를 배반하였을 때는 어느 때든지 그 생명을 빼앗길 줄 알 것. 회원은 만일 탈로가 났을 때는 혀를 깨물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 것. 회원은 달고 쓴 생활과 힘들고 편한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할 것. 의병들이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항전했지만 일본의 의병들이 붙잡히면서 항전도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강년도 강원도 인제 백담사 전투와 안동 서벽 전투, 봉화 내성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렸지만 결국 청풍 까치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쏜 종탄을 맞고 붙잡히고 말았다. 갈수록 의병이 일본군에게 붙잡히자 의병만 진압하면 곧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일본은 마지막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숨어있는 의병을 찾아내어 토벌하기로 작전을 세우고 2200명 일본 군인을 전라남도로 내몰았다. 전국 의병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의병은 숫자나 전략이 군대를 방불케 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탓이었다. 일본은 현지 경찰과 밀정들을 동원하여 의병을 일으킬 만한 주요 마을 외곽에 포위망을 치고 15세 사내 아이들부터 60대까지 남자들을 빠짐없이 색출 소집하여 무차별 학살을 했다. 나중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남자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씨를 말려 나갔다. 마을은 약탈하고 난 다음 불을 질러버렸다. 이토는 을사늑약과 함께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1909년 천황의 자문기구인 추미로원 의장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후임은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토는 사임했으나 계속 조선에 대하여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으로 돌아간 이토는 다시 내한하여 소네와 이완용을 불러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완벽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 업무도 모조리 일본에 위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토의 지시를 받은 소네 아라스케와 이완용은 다시 사법권에 관련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완용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내무 대신 박재순, 탁지부 대신 임선준, 학부 대신 이재권, 군부 대신 이병무, 법무 대신 고영희,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이 모였고 이완용은 이토가 말한 대로 조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사법권을 일본에 넘겨야 하는데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다. 먼저 탁지부 대신 임선준이 나서서 500년 동안 이어온 사법권을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맡길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각이 총사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 학부 대신 이재곤은 총사직을 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며 임선준의 말에 찬성했다. 내무 대신 박재수는 짧게 탁지부 대신 말이 틀리지 않다는 말만 했다. 군부 대신 이병무도 짧게 나는 중의에 따를 뿐이요 라고 했다. 법무 대신 고영희는 나는 법무 대신으로서 그럴 수 없는 입장이요. 내 손으로 사법권을 남의 나라에 넘긴다면 그 죄는 다른 대신들과 달리 무거울 것이요. 그러니 나는 다른 대신들의 뜻과 관계없이 혼자서라도 사직하겠소이다. 라고 강력하게 소신을 밝혔다.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은 대신들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총사직을 하게 되면 후임 내각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완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대신들 말만 묵묵히 듣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모여 회의 끝에 임선준의 말에 따라 총사직하기로 결정하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사직서를 조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이완용이 전화를 받았다. 법무 대신 고영희였다. 고영희는 밤에 잘 생각해보니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완용은 고영희와 통화를 끝내고는 비서를 시켜 대신들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법무 대신과 농상공부 대신에게는 전화 걸 필요 없다. 강력하게 소신을 밝혔던 법무 대신 고영희가 생각 끝에 마음을 바꾸었고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은 이토의 추천으로 대신이 되었다. 이완용의 충신인 탓이었다. 비서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권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런 다음 통감 소네와 단둘이 앉아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일본에 모두 위임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여 500년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 업무까지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때 경천 동지할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애국자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사살했다는 소문이 조선 땅을 흔들었다. 애국자 이름은 안중근이라고 했다. 봉쇄된 입들이 열리면서 통곡 소리와 만세 소리가 튀엄쳤다. 친일파들이 안중근을 사형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친일파들은 이토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잡고 한성부민회가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통감부는 칼을 빼어들고 안중근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안중근의 배후를 잡기 위해 애국지사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이동희, 이갑, 안창호가 체포되고 말았다. 그때까지 일본은 아직 신민의 정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완용은 이토를 추모하기 위해 총리 대신 명으로 전국에 사흘 동안 조의를 표하고 음주 가무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일본에 있는 황태자 이은에게는 스승이 상을 당했으니 3개월 동안 상복을 입고 추모하라고 지시했다. 새 황제는 이토에게 학문이 뛰어나고 오로지 나라만 걱정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는 뜻에서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토의 장례는 일본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완용은 농상공부 대신 조중흥을 대표로 하여 조문단을 파견하고 이토 가족에게는 조의금 10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서울의 모든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정부 주최로 장춘단에서 이토 추도식을 거행하도록 명했다. 장례식에서 이완용은 고 태사 대훈임 문충공 공작 이등방문 전하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바쳤다. 장례가 끝나자 조선의 유림들과 조선 13도 대표를 자처하고 나선 친일자들이 이토 암살에 대하여 일본이 우리에게 죄를 내리도록 죄를 청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제사를 파견했다. 그 후 이토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완용은 이토를 잃은 슬픔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다. 농상공부 대신 조중흥이 이완용을 위로했다. 총리 각하 건강을 살피셔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분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다니 그분은 영원한 불사조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그분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걸 정녕 몰랐느냔 말일세. 고정하십시오 각하. 각하의 슬픔이 너무 큰 탓에 건강이 염려되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이완용 말대로 조중흥은 이완용 가까이서 은덕을 많이 입은 처지라 누구보다도 이완용과 이토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완용에게 아부를 떤다는 게 그만 노여움을 사고 말았다. 1909년 12월 이토가 암살당하자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친일파들의 충성심을 충동질을 하기에 바빴다. 일제가 바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해준다면 그 공은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이완용보다 일진회의 송병준과 이용구가 일제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일진회는 서둘러 합방 성명서를 작성했다. 일본은 일청 전쟁을 통해 조선을 독립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러 전쟁으로 러시아에 넘어갈 위기를 구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쫓다가 결국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일이다.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헤이그 밀사 문제를 일으킨 우리에게 있다. 이등방문 태사가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태자를 이끌어주면서 조선을 위해 갖은 수고를 하신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하얼빈에서 병고가 생겼으니 이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또한 조선 사람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천황폐하께서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큰 도량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형제나 자식처럼 어루만져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의를 잃고 있다. 지금 조선은 환자에 비유하면 이미 목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시신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마다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다. 이대로 가면 조선은 일본 천지가 되고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보호받는 열등 국민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일본과 하나가 되어 세계 대제국을 만들어 세계 1등 국가, 1등 국민으로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조선 민족이 사는 길이며 황실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완용만 매국노가 아니었다. 일진회야말로 매국노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들은 수천 명 회원이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마치 총독부 친위대처럼 행동했다. 옆구리에 칼을 차지 않아도 일본 경찰과 흡사했다. 의병들이 그들을 사살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렸지만 일본의 보호를 받는 탓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완용은 권력을 이용해 고차원적으로 매국을 한다면 일진에는 단체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이었다. 일진의 순회는 송병준과 이용구이고 합방성명서도 그들이 꾸몄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송병준은 중추원 고문이었다. 그런데 합방성명서가 나오자 중추원에서 펄쩍 뛰었다. 중추원 의장 김윤식이 중추원 고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송병준을 중추원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공문을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보냈다. 한성부민회 회장 육일준도 일진회를 해산시키고 그 흉악한 성명문을 실은 국민신보사를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이완용에게 보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진회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사설을 통해 이는 범의 입에 물려 생명을 장구히 유지하고 종의 문서를 만들어 바치면서 공경대부가 되기를 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연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오늘날 대한제국의 형세를 살펴볼 때 사법권까지 넘겨주고 이제 남은 것은 대한이라는 빈 이름뿐이다. 이름이 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름이 있다고 인민이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름과 실상이 같게 되도록 노력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그 이름까지 없애고자 하는가. 이완용은 국민 대연설회를 열기로 하고 자신의 수종 노릇을 하는 이인직에게 모임을 주선하도록 지시했다. 서대문 원각사로 대한협회, 서북학회, 한성구민회 회원들과 시민들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완용은 일진회를 같은 인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대한매일신보는 이완용도 일진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대한매일신보는 원래 일진회와 내각은 얼음과 석탄 같은 사이인데 이완용이 이번 기회에 조선을 영원히 일본에 붙여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고 할 즈음에 일진회가 먼저 합방 성명을 발표하고 나오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인직을 시켜 국민대회를 열게 했다라고 썼다. 합방을 두고 이완용과 일진회가 서로 공을 다투는 속내를 보인 것이었다. 신민의 동지들이 이 문제를 두고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이완용은 합방이 되면 총리 대신 자리를 잃을 게 뻔한데 합방을 하지 않아도 그자는 온갖 것을 다 누리지 않소이까? 나라가 아예 이완용의 것이나 다름없는데 말이오. 나는 이완용이 이토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보. 이제까지 누릴 것 다 누렸겠다. 또 벼슬 자리에서 물러날 나이도 됐겠다. 총리 대신해서 물러간들 그 나이에 무슨 한이 있단 말이오. 일리 있는 생각이오. 벼슬에서 물러나도 세상이 다 이완용 것이니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이완용이 일진회의 합방 성명서를 가지고 일진회와 갈등하자 백성들이 피장파장이라며 모두 웃었다. 그때 한쪽에서는 애국청년 이재명의 칼이 이완용을 노리고 있었다. 1909년 12월 22일 오전 이완용은 종현성당에서 벨기에 총영사 주최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 추도식에 참석했다. 레오폴드는 벨기에 2대 국왕으로 콩고 식민지인 수천만을 학살한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이었다. 콩고인들에게 상아와 고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차에 손목, 2차에 팔, 3차에 목을 잘라버리는 처벌을 가하여 3천만 명 콩고 인구를 900만 명으로 줄여버린 악명 높은 살인마였다.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 이완용이 추도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중천을 향해 떠 있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햇빛이 좋았다. 이완용은 잠시 서서 손으로 해를 가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2달 전에 암살당한 이토를 생각하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이 이완용이 당신이 못다한 것을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발길을 옮겼다. 성당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력거 군이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재빨리 인력거를 들이댔다. 그가 인력거에 올라 자세를 바로 잡을 동안 인력거 군이 조금 기다렸다. 그때 휙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인력거로 달려들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하이칼라로 깎은 청년은 가로막고 나선 인력거꾼을 단칼에 넘어뜨리고 비호처럼 이완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칼이 이완용 왼쪽 어깨를 찔렀다. 이완용이 인력거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청년은 길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이완용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2번 더 찌를 즈음 이완용 경호원 조선사람이 청년의 허벅지를 찔렀다. 청년은 붙잡히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이완용의 명줄을 완벽하게 끊어놓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소리쳤다. 하나님, 만약 저자가 살아나거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내려주소서. 청년은 23세였고 평양사람으로 밝혀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2년 전에 조국으로 돌아와 애국 청년들과 함께 이완용 일파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이완용은 목숨은 건졌으나 상처가 깊었다. 왼쪽 어깨를 뚫은 칼끝이 왼쪽 폐를 관통한 것이었다. 이완용의 피습 사건은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흔들어 놓았다. 일본에서는 이토의 제자이자 제2의 이토로 아끼는 사람이었다고 기사가 났고 국내에서는 황실부터 모든 대신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잘못하여 일어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몸둘 바를 몰랐다. 황실에서 사람을 보내 입문했다. 새 황제는 이완용이 일본에 있는 대한의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을 보내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황태자 이은은 스승이 다쳤다는 비보를 듣고 전보를 보냈다. 황족들과 대신들의 병문안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관찰사들과 군수들이 앞다투어 이문 전보와 함께 위로금을 보냈다. 일본에서는 가스라 수상이 통감부를 통해 입문했고 일본 고위직자들이 줄지어 대한의원을 찾아와 문안했다. 벨기에 황제도 위로금과 위로 전문을 보냈다. 날마다 위로금이 쑥쑥 쌓여갔다. 새 황제는 특별 위로금으로 2,000원을 보냈고 아버지 황제는 1,000원을 보냈다. 여기저기서 보내온 위로금이 거금 2만 원이 넘었다. 어떤 백성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살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부모 같은 분의 몸이 상했다면서 발을 굴렀다. 또 어떤 백성들은 이완용이 죽지 않았다고 원통해하면서 발을 굴렀다. 술집이나 장터에서 두 갈래 사람들이 그 일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토와 이완용 총리 대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서양 오랑캐들 종이 되었어. 알기나 해? 그건 일본이 두고 쓰는 문자지. 두고 보라고. 일본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매국노 이완용 때문에 일본 놈 종살이 하는 것도 모르고 불쌍한 인간 같으니라고. 뭐야 불쌍한 인간? 그쯤에서 싸움이 붙게 되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따질 것도 없이 이완용을 욕한 사람을 잡아다 유치장에 가두어 버렸다. 사법권, 사법경찰권, 감옥 업무권까지 일본에 넘겨준 이완용은 철저하게 자기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았고 백성들은 함부로 이완용을 욕하지 못했다. 일본 최고 의사들이 이완용을 살려냈지만 구멍이 뚫린 폐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은 막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완용은 해수병을 앓게 되었다. 이완용은 6개월 만에 완쾌하여 다시 총리 대신 업무에 복귀했다. 1909년 12월에 칼을 맞고 반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으므로 경술년 2010년 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경술년 6월이 되자 벌써 더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더운 기운과 함께 일본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두고 보라는 백성들 말대로 일이 바쁘게 다가오고 있었다. 통감 소네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육군 대장 출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했다. 그는 일본 군부 최고 실력자로 조선을 즉각 병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은밀히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번 사법권을 빼앗을 때 남겨놓은 치안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 경찰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것까지 빼앗아버리면 조선은 사법권에 이어 경찰권까지 잃게 되어 꼼짝하지 못할 것이었다. 마지막 작업을 위해 내무 대신 박제순에게 공문을 보냈다. 지난번 조선 내각에서 사법권을 위임할 때 사법경찰권은 우리 일본에 넘겨주었으니 나머지 하부조직 경찰권은 조선에 남겨놓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요. 따라서 치안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 업무를 보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요. 따라서 본관은 이번에 모든 경찰기관을 통합하여 더욱 완벽하게 조선 치안을 관리하여 조선 인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알려드리는 바이요. 조선은 이제부터 일체의 경찰권을 남김없이 우리 일본에 위탁하여 더욱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바라오. 데라우치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도 합병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이미 조선에는 이토를 스승으로 존경하는 이완용이 있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더라도 애써 말하지 않아도 제2의 이토라고 불리는 그가 알아서 나서줄 것이었다. 일본은 데라우치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합병에 대비해 한국에 헌병 1,000명을 증강해 두었고 외곽 지역에 배치해둔 병력을 서울로 집결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 정도만 해도 일이 성사되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저항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규모였다. 이완용은 데라우치 통감 의중을 살필 것도 없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이인직을 불렀다. 이인직은 친일 소설 혈의 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작가였다. 소설의 주인공 옥녀는 청일전쟁 중에 어린 몸으로 부모를 잃고 부모를 찾아 헤매던 중 총탄을 맞아 부상을 입는다. 그는 일본인 군의관 이노우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이노우에의 양녀가 되어 소학교부터 미국 유학까지 공부를 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조선을 문명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엾은 조선 여성이 일본인의 도움으로 신학문을 공부하여 성공한 이야기로 당시 작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친일 문학에 앞장선 이인직다운 소설이었다. 이인직은 이완용보다 4년 연하였지만 5살 차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따른다는 말대로 벗으로 지내면서 이완용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자네가 통감부에 가서 외사국장의 속내를 알아오게. 이인직은 당장 통감부로 달려가 외사국장 고마스를 만났다.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되다니요. 자네 소설 혈의노 재미있게 읽었네. 역시 천재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더구만. 과찬이십니다. 이인직은 조선 관비 유학생으로 동경제대 정치과를 다녔고 고마스는 그때 동경제대 교수였다. 이인직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육군성 통역병으로 러일 전쟁에 종군하기도 했다. 을사늑약이 만들어진 후에는 신문사, 국민신보와 만세보 주필을 맡았고 이완용이 천거하여 대한신문 사장이 되어 신문을 통해 친일 노선 혈의 누를 발표하여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다. 지금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우리 쪽 처분만 보고 있습니다.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 미도리를 만나고 온 이인직이 이완용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때가 경술년 8월 4일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이완용은 다시 이인직을 외사국장에게 보냈다. 뭐가 그리 급하단 말인가. 지금 날씨가 한창 더우니 선선한 가을이 좋지 않겠느냐고 총리 각하께 전하게. 총리 각하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이토 각하께 배운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군. 준비해둔 선물은 묵혀둘 필요가 없겠지. 고마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합방조약 문건을 이인직에게 내주었다. 이인직이 그것을 품속에 감추고 방을 나간 후 고마스는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먼저 들어오려고 야단이라니 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완용이 급한 건 사실이었다. 일진의 송병준 때문이었다. 고마스와 가까운 이인직이 어느 날 귀뜸을 해주었다. 어차피 조선은 합방되고 말 것인데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지. 고마스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송병준 그자가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죽수어 개주는 격이 되고 말 것이오. 그렇겠지. 이완용은 이인직이 받아온 합방조약 문건을 가지고 맨 먼저 중추원 의장 김윤식과 의논했다. 김윤식은 동양평화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조선인민을 구제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소 라고 하면서 찬성을 표시했다. 다음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만나러 갔다. 무더운 날씨에 총리 각하께서 왕림하시다니요. 타양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통감님도 계시는데 무더위가 대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큰 경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더위쯤이야 대수가 아니고 말고요. 외사국장에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황폐하께 좋은 선물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이토 스승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언의 유언을 남기신 것을 어찌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겠습니까? 총리 각하의 성심을 금일 전보하여 천황폐하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이완용은 내부 대신 박재순, 탁지부 대신 고영희, 학부 대신 이용직,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등을 불러 모았다. 법무 대신 고영희가 탁지부 대신이 된 것은 사법권을 일본으로 넘겨주었으므로 법부가 없어진 탓이었다. 그나마 고영희가 탁지부 대신으로 살아남은 것은 사법권을 넘겨주는데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중에 바꾼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외교권은 이미 일산의학 때 일본에 내주었으므로 외부가 없는 외부 대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완용은 이들을 데리고 하나마나한 내각회의를 열었다. 학부 대신 이용직이 이 중차대한 일을 어찌 5사람이 모여 결정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가 곧 혼자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이완용은 3사람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조중응이 먼저 나서서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하자 나머지 2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찬성을 표시했다. 조중응은 이완용의 수족 같은 사람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최종 어전회의만 남아있었다. 경술년 8월 22일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에서 며칠 전에 모였던 대신 5명과 중추원 의장 김윤식, 시종무 관장 이병무 그리고 몇몇 원로 대신들과 황후의 작은아버지 윤덕영과 대원군의 장남 이재면을 포함한 황족 대표들이 모여 합방에 대한 어전회의를 열었다.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장차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새 황제는 백성과 나라의 공공한 형편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1500만
인민의 화가 눈앞에 닥쳐왔으니 차라리 선진 유덕한 일본 천황에게 위탁하려 하는데 만약 인민을 구할 방책이 있다면 숨김없이 말해보라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재명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폐하의 하교는 부득이한 것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지난날 태왕 폐하의 실덕을 생각하면 오늘의 일은 이미 예측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마치 오랜 세월을 아버지인 대원군과 함께 태왕에게 맞서 갈등한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말했다. 이재명이 모든 것을 왕이 잘못한 탓으로 돌리자 이완용이 만족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인민을 구제할 방책이 있다면 말해보라는 폐하의 하교에 대하여 신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스스로 자책할 뿐이며 황공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완용이 말을 마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 명령만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새 황제가 침묵을 깼다. 그렇다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짐은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께 맡기기로 하겠소. 합방 조약의 전 권은 이완용 총리 대신에게 맡길 것이니 총리 대신은 이 일을 잘 처리하기 바라오. 어전 회의는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이 순조롭게 끝나고 이완용은 새 황제로부터 전권 대사 위임장을 받아들고 서둘러 통감부로 달려가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에 영구히 맡긴다는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외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며칠이 지나간 다음 새 황제는 이완용과 국내부 대신 민병석에게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 훈장을 수여했다. 금척대수 훈장은 황족이나 문신과 무신 가운데 서성대 훈장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공헌을 세웠을 때 황제가 특별히 내리는 훈장이었다. 내부 대신 박재순, 탁지부 대신 고영희, 학부 대신 이용직,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중추원 의장 김윤식, 시종원경 윤덕영, 시종무 관장 이병무에게는 두 단계 아래인 이화대수 훈장을 내렸다. 이완용이 만들어낸 한일합방은 경술년 8월 29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고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이름이 바뀌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 되었다. 대한제국 황실은 격화되어 새 황제는 이왕으로, 태황제는 이태왕으로, 황태자는 왕세자로 바뀌었다. 황제가 되기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전혀 달랐다. 왕조라기보다는 일본의 과거 전통에서 존재했던 어느 지역 봉작, 제후에 불과한 지위였다. 나라는 갑자기 경사가 난 듯했다. 천황의 대사령으로 정치범들과 나랏일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 천여 명이 풀려나고 나라 돈을 도둑질한 경제사범들도 모두 풀어주었다. 3천만엔이라는 은사공채가 뿌려졌다. 은사공채는 왕족과 대신들부터 시작하여 시골의 양반들 가운데 장수하는 유림들, 효자, 연료 표창을 받은 자 등 만여 명에게 뿌려졌다. 그들은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감격했지만 은사금 공채는 연리 오픈이었고 기명식인 탓에 일본의 허가 없이는 남에게 양도할 수도 저당 잡힐 수도 없었다. 은사 공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하고 50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잔치는 계속되었다. 합방에 공을 세운 내각 대신들과 왕족들을 위해 조선 귀족령을 반포했다.
76명에게 자기와 은사금을 내렸다. 주필 양기탁을 잡아 가두고 대한매일신보를 빼앗아 대한을 떼어버리고 통간부 신문으로 만든 매일신보에 이완용과 권중현을 중심으로 권력자들 76명이 합방 공로로 자기를 받았다는 기사가 화려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선 귀족령이 만들어낸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을 선정하여 자기 수여식을 거행한 것이었다. 이완용, 한창수 등 1등 공신 6명에게는 후작을 내리고 왕족들에게는 백작을 내렸다. 의친왕 이강, 대원군 장남 이재면에게는 공작을 내리고 은사금 85만원을 내렸다. 대원군의 조카 이재완, 철종의 사위 박영효, 명성황후 동생 민영란은 백작을 받았다. 이완용에게는 백작과 은사금 15만원을 내렸다. 백작은 왕족들과 왕의 척족들에게 내린 작이었는데 특별 공신 이완용에게 특별히 내린 것이었다. 일본을 배척하는 배일자들에게도 작전상 자기를 수여하기도 했다. 김석진에게 남작이 내려졌다. 김석진은 불결하여 견딜 수 없다고 소리치며 몸을 씻은 다음 음독자결을 하고 말았다. 자작이 내려진 김사준, 김가진은 보란듯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자기를 박탈당했다. 왕의 매부 조정구에게도 남작을 수여했다. 조정구는 음독자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묘항산 첩첩산 중 보현사로 들어가 운둔했다. 중추원 부의장에 김윤식, 고문에 이완용을 임명하고 찬회에 한창수를 임명했다. 합방 이전에 내각의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은 이제 총독부 자문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찬의의 회영의 동생 이시영을 임명했다. 이시영에게 부찬의란 벼슬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읽고 형제들과 신민의 동지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한바탕 은사잔치가 끝났을 때 이인직이 이완용에게 찾아와 축하 인사를 했다. 백장님 감축드립니다. 자네 덕이 크네. 잊지 않겠네. 지금까지 백장님께 입은 은혜만 해도 태산 같은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일세. 자네도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야. 이제야말로 조선의 해가 새로 떴습니다. 이게 다 백장님의 탁월한 선택과 명민하신 지혜 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말은 틀렸네. 나는 이토 스승님께서 땀 흘려 갈아놓은 밭에 씨알 몇 개 뿌린 것이 전부네. 그야말로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당치 않는 말 하지 말래도 어찌하여 내 빛깔이 스승님보다 더 푸르며 내 물이 스승님보다 더 맑단 말인가. 앞으로는 그런 말 삼가게 벗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네. 이완용의 야망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인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완용은 붕정만리의 붕새를 꿈꾸고 있었다. 장자의 소요유편에 나오는 붕새는 등이 수천리에 달하는 바다 물고기 곤이 변하여 새가 되었고 그래서 붕새가 한번 날아오르면 날개 길이가 몇천 리에 이르러 하늘의 구름을 덮는다고 했다. 붕새는 바다의 기운을 타고 장차 남쪽 바다로 가는 것이 꿈이었다. 남쪽 바다는 천지이고 붕새가 날기 위해서는 그만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장자는 말했다. 바람 그것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보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더 어렵다는 정관정요의 창업이수성난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진정한 성공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붕새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바람이었다. 그는 마치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암행을 나가듯이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며 백성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3일째 되는 날 장춘단을 지날 때 백성들이 장춘단의 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유심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장춘단은 을미사변 때 왕비를 지키려다 일본군에게 피살된 시 연대장 홍계훈과 국내부 대신 이경직 등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왕의 명령으로 쌓은 단이었다. 그곳을 지나가는 백성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장춘단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면서 추모를 하고 가는 것이었다. 보잘것없는 것들 앞에 절을 하다니. 이완용은 몹시 불쾌한 얼굴로 장춘단을 쏘아보았다. 가서 쫓아버릴까요? 그러면 민심을 잃는다. 그를 호위하는 조선인 호위병들이 당장 쫓아갈 것처럼 하자. 그가 말렸다. 가슴속이 답답해지면서 기침이 나왔다. 이재명의 칼을 맞은 패는 기분이 나쁠 때도 기침을 만들어내는 탓이었다. 한바탕 기침을 하고 난 다음 그는 장춘단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서울 한복판에 보잘것없는 홍계훈과 이경직 따위의 이름이 거룩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는 이토를 떠올렸다. 이제 거기에는 조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조선인의 총에 목숨을 잃은 이토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조선의 만 백성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해야 할 것이었다. 12장 여기까지 읽었습니다.